예, 35쪽에 2번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가 나오죠. 그러니까 1번은 그 의사표시에 따라서 구별을 한 거고요. 2번을 보면 법률행위를 이행의 문제가 남는지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느냐 남지 않느냐에 따라서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러니까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준물권행위를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건 뭐냐면 당사자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채권행위라 하고, 물권행위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물권행위라고 해요. 이렇게 말하면 처음에는 뭔 말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합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그럼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그럼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때는 계약 시에요, 대금 지급 시일까요, 등기 시일까요? 등기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면 물권이 갑에게서 을로 변동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채권행위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냐면 요 계약을 말해요. 계약을 했을 때. 그리고 물권행위라는 건 요 물권적 합의, 등기가 넘어갈 때, 이때를 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면 채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행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계약을 했으면 당연히 있죠. 소유권 넘기고 돈 받아야죠. 그러면 채권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행의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서로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다라고 해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불러요. 자, 근데 물권행위, 등기가 넘어가요. 등기가 넘어가면 이것은 이행의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처분행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건 물권 변동 관련해서 보는 거니까 물권행위를 앞세운 거고요. 그러니까 채권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가 남는 거고, 처분행위라는 건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뭐 간단하게 지문으로 나온다면 이런 형태예요. 예를 들어 매매입니다. 매매는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매매 계약을 했으면 결국 소유권이 변동될 테니까 물권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매매라는 건 뒤에 어떤 말을 생략한 거냐면 계약이란 말을 생략한 거예요. 그럼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건 이행의 문제가 남잖아요. 증여는요, 증여도 역시 계약이에요. 매매, 증여, 교환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채권행위고요. 만약에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하면 그건 뭘까요? 그건 처분행위예요. 물권행위예요.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 이렇게 말해야 처분행위인 거지, 단지 매매를 했다고 해서 그게 처분행위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점 유의하시고요. 그럼 이제 수험상으로 좀 조심하실 점은 무권리자의 행위예요. 무권리자. 그러니까 얘가 이 부동산에 대해 거래를 했는데 이게 소유자가 병이에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남의 거를 팔아먹기로 계약을 했다. 매매를 했대요. 그럼 무권리자가 매매를 하면 유효냐 무효냐가 문제일 텐데, 요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요거 유효해요. 우리 또 도덕심이 이충만해가지고 무효 이러면 안 돼요. 무권리자라도 채권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약속한 날에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병한테 사서 넘겨주면 되죠. 그러니까 타인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갑이 어떻게 했냐면 병이 안 판다고 하니까 병의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라고 하면 채권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처분행위예요. 그러면 무권리자가 처분행위를 하면 그건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실 점은 무권리자의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조심하시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처분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권자만 한다는 거예요? 처분행위는 처분권자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약간 응용되어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부동산이 있는데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얘는 지분이 2분의 1밖에 없는데 이걸 병한테 팔 때 공유물 전부를 팔아버리는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출제될 때 뭐라고 나오냐면 공유 지분권자가 공유물 전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오해 X예요? 틀려요, 그죠? 지금 얘가 한 건 처분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그러면 나중에 취득해서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럼 요건 무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권리자의 채권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라는 점 주의하시고, 만약에 얘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까지 넘겨주면 을 지분만큼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가 돼요. 그건 처분행위니까. 자, 그러면 물권행위라는 건 처분행위인데요. 이건 뭘 처분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물건을 처분하는 거예요. 물건을 처분하는 걸 물권행위라 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채권. 근데 갑이 을한테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채무를 면제해 줍니다. 단독행위죠. 자, 채무를 면제해 주면 이제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남지 않아요? 남지 않아요? 또는 갑이 병한테 이 채권을 양도했다. 자, 채권을 양도해서 넘겨줬다면 더 이상의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처분행위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처분한 건 물건이에요, 권리예요? 권리, 채권을 처분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준물권행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물권행위라는 건 처분행위인데 뭘 처분한 거라고? 물건. 그러면 준물권행위도 처분한 건 처분행위가 맞는데 물건이 아니라 권리를 처분해서 물권행위에 뭐 한다는 거야? 준한다라고 해서 준물권행위. 그럼 준물권행위, 예를 들어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이런 것도 역시 의무 부담 행위라는 겁니까? 처분행위라는 겁니까? 처분행위. 그래서 처분행위는 물건을 처분하는 물권행위가 있고 권리를 처분하는 뭐가 있다고요? 준물권행위. 둘 다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나머지 것들은 참고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37쪽의 법률행위 요건인데 36쪽에 기출문제가 하나 있죠. 제가 칠판 닦을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답은 몇 번일까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직 안 본 내용들이 많은데 4번은 답이죠. 예약. 예약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예요? 합의해야 돼요? 합의해야죠. 그러니까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죠.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입니다. 나머지 해제, 취소, 철회, 동의 이런 것들은 다 단독행위에 속하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출제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37쪽에 보면 법률행위의 요건이 나와요. 37쪽의 요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게 권리 변동을 먼저 봤어요. 권리가 변동되는 건 의사표시로 변동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으로 변동될 수도 있어요. 이때 의사표시로 변동시키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법률 행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대한 개념을 봤고 그리고 법률행위에 대한 종류를 봤어요. 그럼 지금 이제 나올 것은 법률행위의 요건이에요. 법률행위가 첫 번째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고요. 그런데 성립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봐요. 자, 성립 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존재하면 법률행위는 성립이 돼요. 조심하실 점은 성립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효가 되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되고 다시 효력 요건을 또 갖춰야 돼요. 개념상으로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법률행위는 불성립이 되는 거예요. 불성립. 법률행위의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한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특별히 쓴 이유는 뭐냐면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무효라는 건 성립의 문제예요, 효력의 문제. 효력의 문제.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또는 취소됐다.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법률행위가 성립됐다.
성립된 다음의 문제예요. 성립되지도 않았다면 무효 취소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무효 행위의 전환, 무효라는 것은 법률 행위가 성립된 이후에만 문제가 된다. OX. 맞는 거예요. 성립되지 않으면 무효라는 말을 아예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립 요건을 갖췄고요. 유효하려면 당사자가 있으면 성립은 되는데 유효하려면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을 것. 두 번째, 법률행위 목적이 존재하면 성립은 되는데 유효하려면 그 목적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며 사회적 타당성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고요. 세 번째, 의사표시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유효하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돼요. 또는 그 의사 형성에 의사의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모두 갖춰야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보면 일단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세 가지예요.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 필요하며 그리고 행위 능력을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능력이 모두 다 갖춰져야지만 완전히 유효가 될 수 있다. 자, 권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게 권리 능력이에요. 그럼 자연인, 우리와 같은 자연인은 언제부터 권리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뒤에 다 뭐가 생략된 말이냐면 의무예요. 그러니까 권리 의무 능력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자, 의사 능력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자기의 행위의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의사 능력이 가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의사 무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의사 무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광인.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지금 자기가 뭐 하는지 모르잖아요. 또는 술에 만취한 자. 술에 만취하면 제정신 아니죠? 또는 어린애들 있죠. 유아들. 유아라든지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까지는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요. 댁에 가면 자녀들이나 뭐 손주 손녀들 있잖아요. 걔들 제정신이에요? 뭐 제정신이지만 저희 집 있는 아들 하나가 드디어 7살이 됐어요. 예. 서서히 의사 능력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의사 능력이 없어요. 1월 1일 날 눈을 딱 뜨자마자 요놈이 하는 얘기가 TV 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타일렀죠. 야, 1월 1일이면 새해 계획도 세우고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리모컨을 딱 키면서 계획 세웠어? TV 보기로. 예. 이제 잔머리를 쓸 수는 있지만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사 능력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하는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 수 있느냐를 말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 이런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하면 그 효력은 뭐가 되냐면 무효가 돼요. 이건 뭐 법률의 규정은 아닌데요.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무효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위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미성년자가 있고요.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유형을 나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성년자는 몇 살 미만이에요? 만 19세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세였는데 나이를 한 살 인하했어요. 그래서 19세 미만의 자가 미성년자고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상태가 누가 더 안 좋은 거냐면 피성년 후견인이 좀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피한정 후견인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한정치산자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는 말을 썼고요. 아직 용어가 완전히 정비되지 않아서 다른 법에서는 한정치산, 금치산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는 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용어에서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치산이라는 건 재산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어요? 얘는 한정시켰어요. 근데 얘는 재산 다루는 걸 어떻게 했어요? 금지시켰어요. 누가 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금사한자. 그 사람이 이제 피성년 후견인이고, 그래서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있어서 상태가 좀 더 안 좋은 사람이 피성년 후견인인데, 이런 세 부류를 합쳐서 제한능력자라고 불러요. 이때 제한능력자가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합니다. 미성년자는 당연히 생물학적 기준이에요. 만 18세인데 애가 엄청 똑똑해요. 유학도 벌써 갔다 왔고 몇 개 국어해요. 걔 능력자예요? 제한능력자예요? 걔 제한능력자였죠. 생물학적 기준이고,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되려면 당연히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네에서 저를 뭐 한치라고 불러요? 예, 그러면 저는 계약하고 취소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한능력자가 되려면 법원이 선고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때부터 호적부에 기재가 되고 제한능력자가 되면서 취소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고요.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인데, 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의 효력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럼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고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갔는데, 을이 다시 병에게 팔아서 현재 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갑이라는 애가 18살이에요. 미성년자다. 자, 그럼 미성년자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취소를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에게도.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의 당사자면 얘는 뭐가 돼요? 제3자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능력과 관련되는 무효 취소는 제3자가 보호될 수 없어요. 보호될 수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병이 정한테 팔고 정이 무한테 팔았다. 아무리 많이 넘어가도 소유권은 누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갑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제3자가 보호된다는 거예요? 될 수 없는 거예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의사무능력자나 제한능력자는 약자잖아요. 소수자예요. 이런 약자나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건 민법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제3자보다 이 사람들을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 효력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더 이상 깊이 알 필요 없어요. 이 개념은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력이 생기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가적사.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능해야 되며 적법하고 사회적인 타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자, 보시면 자 38쪽에 그 용어 정리 있는데, 용어는 지금 세 가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잖아요. 요건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만 이해하시면 다시는 안 봐도 돼요. 세 가지. 자,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법률행위 목적이에요. 특별 요건은 나중에 볼 거니까 39쪽의 4절 법률행위 목적. 그래서 네 가지가 이제 오른쪽에 써 있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자, 확정은 첫째 줄 가운데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고, 늦어도 법률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만약에 지문에 성립시까지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행할 때까지만 확정할 수 있으면 됩니다. 판례 박스 한번 보세요. 판례 제목.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그 확정 방법과 기준을 정한 경우 계약의 성립 여부 적극, 이렇게 돼 있죠. 나중에 확정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두면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하면 보통은 그 매매 목적물과 가격을 결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계약이 체결될 때.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합의했냐면 한 달 후에 AB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들려서 가격을 물어보고 그 가격의 평균 가격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합의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할 때 가격이 확정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근데 확정될 기준과 방법이 마련돼 있죠. 그러면 이 계약은 효력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다. 반드시 성립할 때 모든 게 다 확정될 필요는 없어요. 자, 3번의 가능성인데요. 여기서 확인하실 점은 둘째 줄이에요. 둘째 줄 가운데
실현이 가능하냐의 여부는 자 동그라미 해두세요. 뭘로 결정해요? 사회 통념. 그러니까 일반인의 통념으로 정하는 것이지 물리적인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한 예를 드는 게 학자들이 드는 예가 뭐 한강에서 반지를 빠뜨렸어요. 한강에서 놀다가 다리에서 놀다가 반지를 빠뜨렸다. 반지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반지 찾을 수?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반드시 못 찾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가능이 아니라 뭐라고요? 불능.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해요?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죠.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것들은 사회 통념상 무효로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능의 유형으로 개념을 알고 가셔야 될 게 나와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능의 개념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이 체결될 때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불가능했다 원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체결될 때는 가능했는데 체결 이후에 불능이 되었다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이랑 을이랑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 계약을 언제 했냐면 1월 3일 날 했대요. 계약을 1월 3일 날 했는데 이 매매 목적물이 전날 1월 2일 날 멸실되어 버렸다. 매매 계약. 자,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 계약이 체결될 때 이미 불능이었어요. 근데 1월 5일 날 멸실되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불능이 되냐면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러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중에서 둘 중에 하나는 무효예요. 어떤 게 무효겠어요? 당연히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후발적 불능은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유형에 따라서 채무 불행이나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는 거고요. 일단 기초 개념으로 꼭 알고 가실 점은 무효가 되는 건 바로 원시적 불능인데,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를 따지는 기준은 이행기예요, 계약시예요? 계약시예요. 계약이 체결될 때 가능했다면 그건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 우리 시험에 2년 연속으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됐어요.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이 매매 목적물이 자연재해로 번개맞고 화재로 소실됩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건물이 전소되어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함이 확정되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게 이제 2년 연속으로 출제가 됐어요. 매매계약 체결 후에 자연재해로 건물이 전소되어 소유권 이전이 불능으로 확정되면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OX요? 틀려요.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이건 무슨 불능이니까? 계약이 체결된 이유니까 후발적 불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례 문제가 우리 이제 민법은 많이 나오는데,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 이전이 불능이다 이런 말 나오면 언제 불능인지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계약 체결 시부터 불능이면 그 계약은 무효예요. 근데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불능이 되었다라고 하면 계약은 유효하다. 세부적인 내용은 계약법에서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39쪽에 불능의 유형에서 개념 나와 있죠.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이다. 그걸 뭐라고 했냐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확인해 두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목적의 적법성입니다. 확정 가능 세 번째 적법성. 법률의 규정과 관련되는데 법률의 규정이 있는데요. 법률 규정. 이게 이제 법규죠. 이때 이 법률 규정은 강행 규정이 있을 수 있고 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은 어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강행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강제하는 규정이고요. 임의 규정은 말 그대로 임의적인 기준을 세웠을 뿐이지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는 규정. 그런 걸 임의 규정이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임의 규정이 있는데 이 임의 규정과 다른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었다. 그럼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면 의사가 우선할까요? 임의 규정이 우선하는 거예요.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규정은 당사자의 의사로 얼마든지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예를 들면 갑이을하고 자 임대차를 합니다. 그러면 임대차의 필수 요소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요. 건물 임대차는 언제 차임을 지급하기로 돼 있냐면 매월 말일이에요. 토지 임대차는 매년 말이고 이게 민법 633조에 규정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임차인이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 아저씨 나 말일날 되면 돈이 다 떨어져. 내가 10일날 드리면 안 돼요? 임대인이 그럽시다라고 10일날 차임을 주고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다음 달에 말일날 차임 줘야 돼요? 10일날 줘야 돼요? 10일날 줘야 돼요. 그럼 법은 며칠날 주라고 돼 있냐면 말이라고 돼 있지만 이 법률 규정보다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합니다.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해? 임의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가 원칙이니까 임의 규정이 많아야 돼요? 강행 규정이 많아야 돼요? 임의 규정이 많아야 돼요. 근데 강행 규정도 우리 민법에서 나타나요. 그럼 강행 규정을 두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사회 질서랑 관련되는 것들. 사회 질서랑 관련되는데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건 강제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 아까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하면 뭐 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요? 취소. 그럼 요건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당연히 강행 규정이죠.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데 임대차라고 하면 누가 약자예요? 임차인. 그래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규정한 게 있으면 그건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하면서 그거 없는 걸로 하자라고 배제 특약하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 드셨죠? 예. 우리 이제 뭐 단순한 예를 들면 갑이을하고 주택을 임대차요. 그럼 주택을 요거 지붕 씌우면 주택이라고 했어요. 예. 주택을 임대차하면 민법이 아니라 뭐가 적용된다고요? 특별법, 주임법이 적용돼요. 그럼 이건 누구를 더 보호하는 거예요? 임차인을 완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우리 법 공부안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를 임대차했어요. 주거 목적으로. 그럼 몇 년은 사용할 수 있어요? 2년. 2년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법률이 규정을 한 거예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라고 주임법에 규정돼 있어요. 임의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일까요? 강행 규정, 강행 규정.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이 안 돼. 1년만 해. 1년. 그래서 1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이 끝나자 임대인이 보증금 줄 테니까 나가세요라고 하면 임차인은 나가야 돼요. 1년 더 살 수 있어요. 1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렇죠?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봐요. 근데 이번에는 1년 계약이 끝나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저 나갈래요. 보증금 빼주세요라고 하면 임대인이 강행 규정이니까 1년 더 살아라 할 수 있을까요? 빼줘야 될까요? 빼줘야 돼요. 그러면 강행 규정은 강행 규정인데 완전 누구한테만? 임차인에게 유리하는 거죠. 이런 강행 규정을 편면적인 강행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강행 규정이죠. 그럼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임대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건 유효해요. 근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그건 무효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할 때만? 임차인에게. 누가 약자니까? 임차인. 그런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에 등장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죠. 매도인과 매수인이요. 그럼 매도인과 매수인은 누가 약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어요. 매도인은 뭐가 있어요? 물건이 있어요. 물건. 매수인은 돈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매매계약은 대등 당사자가 거래를 하는 거니까 누구 한쪽 편을 들어서 강행 규정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것들은 매매계약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이니까 배제 특약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민법은 임의 규정적인 요소가 많지만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강행 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때 강행 규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어요. 말 그대로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효가 돼요. 무효. 그런데 단속 규정은 말 그대로 뭐만 하는 거예요? 단속, 제재,
행정 제재 이런 걸 가하는 거지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관계는 유효하고 다만 단속의 대상이 된다. 각종 행정 법규들은 일반적으로 단속 규정으로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뭐 있었냐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합니다. 자,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이 법률 행위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해요. 그러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밥 먹었다. 밥값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내야 돼요. 개인들 간의 거래는 유효한 거예요. 다만 구청위생과에 걸렸다. 그러면 뭐 영업장 폐쇄되고 제재받는 건 변론이에요. 자, 우리 시험상으로 중요한 거 토지거래 중간생약 등기 금지가 있는데 요건 이제 어디서 좀 또 볼 거냐면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공시법에서 볼 거야.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자, 이런 거죠.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을이 병에게 이거를 다시 파는 전매 행위를 해요. 그러면 병에게 등기가 넘어오려면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등기가 돼야 되냐면 을에게 되고 그리고 병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하고요. 등기 서류 받아뒀다가 바로 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뭐가 생략됐어요? 중간이 생략되었다. 이런 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해도 돼야 안 돼요? 하지 말라고 금지하고 있고요. 하다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해버렸다면 중간 생략에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무효라는 겁니까? 유효하다는 겁니까? 그 합의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조세 포탈 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하여 중간 생략에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왜 해요? 다 세금은 조세 포탈이잖아요. 그걸 목적으로 하더라도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서 자주 묻는 게 중간을 생략하고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묻겠죠.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다, 유효하다. 우리가 이제 물권법이나 이런 데 가면 등기의 효력을 묻는 경우가 자주 나오는데 등기가 유효하려면 등기랑 뭐랑 일치가 하면 되냐면 등기와 실체관계.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가 되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체관계는 무엇의 줄임말이냐면 실체적 권리관계예요. 바꿔서 말하면 중간을 생략했어도요. 이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될 법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얘한테 등기 넘어올 법률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매. 얘 돈 내고 샀잖아요. 그럼 돈 내고 샀다면 얘한테 등기가 된 건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실체관계는 부합이 돼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으면 실체관계가 존재하면 그 등기는 유효해요.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합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했다. 실체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예요.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돈을 1억 원 빌려준 채권자고 을 소유 건물에 갑이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채권이 있기 때문이죠. 돈 받을 게 없다면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변제했다. 자, 돈을 갚으면 이제 채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돈을 갚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예요? 부합하지 않아요? 부합하지 않아요. 그럼 변제하는 순간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 등기야.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소멸되는 시기는 등기를 없애야 소멸된다는 거예요? 변제하면 소멸되는 거예요? 변제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갑이 을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매도인 갑이 돈은 받았는데 등기를 안 줘요.
자, 우리가 매수인 입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매계약했는데 등기 안 주면 소송해야죠.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아서 등기 신청하면 돼요. 근데 소송하려고 했더니 시간도 걸리고 돈도 아깝고 비용도 들고 이래요. 귀찮아.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미술은 잘했어요. 제가 집에서 뭐 하냐면 혼자 만들어. 갑의 인감증명서도 만들고요. 예, 각종 서류를 만들어. 얘 서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위조하고 있어요. 자, 위조해서 등기관에게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등기관은 심사할 때 실질 조사를 할 수 있어요? 형식 심사요? 형식적으로. 너 진짜 소유자 맞아? 권리관계 조사해보자. 못해요. 서류가 구비되면 형식적으로 판단하고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요. 그럼 이 등기는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잖아요. 그럼 이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라고 물으면 이 등기는 유효합니다. 뭐가 있어요? 매매. 실체관계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를 물으면 얘한테 등기가 넘어올 법률관계, 실체적 관계가 있으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가 돼요. 물론 나중에 등기법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뭐 관할을 위반했다 이런 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혹시 이거 판례요. 근데 이거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등기 서류를 위조하여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딱 나왔어요.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무효예요. 주어진 문제는 위조해서 등기를 했다는데 푸는 사람은 실체관계가 있을지 몰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 때는요 반드시 주어진 문구만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임대차를 했다. 갑이 을에게 목적 부동산을 임대차했다라고 하면 이거 민법 적용해야 돼요? 주임법 적용해야 돼요? 민법 적용해야 돼요. 민법이 일반법이니까 주임법을 적용하려면 주택을 이런 말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나와 있는 대로 푸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주임법 중요하고 중개사법에서도 공부하고 민법에서도 하고 하니까 임대차 하면 일단 주택을 먼저 흔한 게 주택이니까 그걸 먼저 생각하는데 그건 특별법이고요. 우리 민법에서는 특별한 말 없이 임대차라고 하면 다 뭘 적용하는 거예요? 민법을 적용. 민법이 특별법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일반법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는 정확해야 돼요. 우리 처음 하신 시험들 우리 민법 시험 우리 중개사 시험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신관식이? 주관식이면 예, 이러지 마요. 주관식이면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주관식 시험이면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주관식이잖아요. 무엇에 관하여 논하시오. 그럼 논하면 되잖아요. 몰라도 서론, 요건. 그러니까 보통 법하면 뻔해 목차는 의, 요건, 효과가 기본이고 뭐 예외 있으면 예외 이런 거 정해놓고 대충 써주면 돼요. 그럼 대충 쓰면 점수가 대충 나오겠죠. 몇 점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객관식은 그런 게 없어요. 5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정확하게 찍어놔야 되고요. 그거 못 찍어가지고 옆에 거 찍으면 점수는 빵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은 정확한 걸 요구하는 것이지 두리뭉술 대충 감이 왔다고 해서 점수로 연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한 줄로나 찍지. 예. 조금 알게 되면 그나마 고민해서 시간 걸리면서 찍은 게 막 이렇게 찍는다 그러죠. 답은 막 이렇게 가고 그죠. 예. 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객관식은. 그래서 나온 요건대로 그대로 풀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봤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100%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은 다 강행 규정은 다 효력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다가 요거 강행 규정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위반하면 무조건 다 뭐예요? 무효. 무조건 다 무효. 자, 우리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중개사 자격증을 땁니다. 이제 따면 이제 뭐 취업을 할 수도 있고 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업을 하시면 중개를 알선하고 이제 뭘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죠. 중개 보수. 이게 종전까지는 이제 수수료라고 했어요. 수수료라고 했는데 뭐 재작년에 공인중개사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제 수수료가 아니라 뭐라고 해? 보수. 그리고 옛날에는 중개업자라는 말을 썼죠. 지금은 이제 중개업자가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용어가 좀 바뀌었죠. 그럼 중개보수는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받는 게 아니라 법률이 한도를 정합니다. 그럼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물건에 대한 중개 보수가 한 100만 원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말 잘해가지고 요거 해주면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합의해가지고 200만 원 받기로 했대요. 이게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문제. 만약에 이게 단속 규정이면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0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효력 규정이면 10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단속 규정일까요? 효력 규정일까요? 요건 효력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이니까 무효죠. 전부 무효가 아니라 뭐만?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겠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200만 원 받았어요. 200만 원 받았는데 초과 부분 100만 원은 무효니까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니까. 그렇죠. 원인 없이 받은 거죠. 그게 뭐라고요? 부당이득.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고요.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를 해줘요. 그리고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데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가 아니라 보수라 그랬죠. 입에 배 가지고 보수를 받기로 합의했대요. 요 합의는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합의가 유효면 뭐하러 공부하세요? 가서 하시지 그죠? 예. 당연히 무효예요. 무효. 자, 공부들 많이 하셨어. 벌써 막 벌써 일회성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 길 올라가다 보면 자리 좋은 곳에 슈퍼가 있어요. 슈퍼에 이제 사람들이 들려가지고 여기 위에 뭐 방 나온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줌마들 다 아저씨들 다 들리는 곳이니까 김씨네 방 있다는데 하고 연결을 해줬더니 보수를 주네. 몇 번 해봤더니 본업보다 더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중개사 자격증 없이 하는 거예요. 이런 받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라는 거예요, 무효? 이건 무효예요, 무효. 그럼 무효면 이미 주기로 한 거면 줄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줬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41쪽입니다) 41쪽 판례박스가 있죠. 맨 위에 판례박스 1번 중개 수수료, 현재는 중개 보수예요.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효력 규정이라는 사례. 그래서 굵은 글씨로 뭐라고 되냐면 강행법규에 속하는 것으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수수료의 지급 약정의 효력은 뭐라고요? 무효예요. 무효. 비교 판례가 있죠. 박스에 비교 판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했다. 이건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으로 반복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건 무효인 거고요. 우연하게 한 번 했다라고 하면 그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 중개 자격증 없이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한 보수 지급에 약정하면 유효라고 해야 돼요? 무효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1회적이면 유효인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위조 등기했다 이러면 무효라고 생각해야지 옛날에 공부한 거 섞어가지고 이거 실체관계가 있을지도 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객관식은 나온 대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유효란 말이 나오려면 반드시 어떤 말이 들어가겠어요? 우연히 1회적으로 했단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면 유효가 될 수 있는데 1회적이란 말이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무효가 돼요. 받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타당성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게 뭐냐면 법률행위 목적을 본 거예요.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사회적 타당성이죠. 공식적인 우리 민법 시험 범위의 첫 번째 조문이에요. 103조. 자, 103조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시죠.